오시잖아요. 부산 주민이시죠? 아닙니다. 아니구나. 몰랐어요. 인천수. 어쨌든 이곳은 오산이라는 곳이에요. 지명도가 오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산이 어떤 지역일까? 보통은 지명도에 뜻이 나오는데 지명에 뜻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까마귀 오자 쓰나? 생각 맞습니까? 까마귀 산이라는 건 이게 전래적으로 고대의 의미가 있잖아요. 고대의 까마귀 오자를 쓴다는 건 아주 그 전래를 보면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영혼의 새예요. 우리가 근데 까마귀를 굉장히 부정한 새로 보잖아요. 길조가 아니에요. 그게 일제잔악 때 우리에게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씌워놓은 거예요. 그거를 역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이 까마귀가 그런 경우는 영혼의 도시인 거지. 영혼의 도시라는 게 별거 없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밝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다. 정신이 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엄청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가 권율 장군의 무슨 대첩? 행주 대첩이 아주 치열하게 있었던 것이고,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적정을 이뤘던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산의 의미가 그걸 의미하던데요. 여기를 잃어버리면 한나라의 우리나라의 가장 행정도시인 왕이 계시는 그런 것을 완전히 탈환시킬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거점이 돼요. 그래서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시거든요. 맞죠? 네. 이런 게 뭐 점차적으로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걸까? 동화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 지어낸 스토리텔링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우리는 민족의 역사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영역보다 좀 더 오래됐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진짜 역사 그 지서에 들어가면 1만 2천년의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뚝 잘라서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그런데 우리는 서기를 쓰잖아요. 서기. 단기, 연도, 불기 이렇게 다 안 쓰고 서기를 쓰고 있잖아요. 서양 문물이 우리를 침투해 오면서 그들의 영역에 우리가 좀 스며들면서 우리의 것을 자꾸 없애는 연습을 계속해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거는 역사 속에 비리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알면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서기로 쓰되 또 더 깊이 만들어가는 거죠. 서기 2000년이에요. 서기 2000년 되죠? 2023년. 네. 그럼 우리 인생에 사람이 태어난 게 2023년만 존재하냐? 그럴까요? 그럴까요? 몰라. 그건 난 관심 없어. 맞아요. 관심 없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게 모으는 게 데이터화해서 지금의 역사서가 나오고 그 밑에 알고리즘처럼 계속 뭔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데이터에 대해 처음 느낌이 어때요? 데이터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건 정답 없습니다. 그냥 던져보세요. 저장하는 거. 정보 맞습니다. 맞는 말. 저장하는 거 정보 맞습니다.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이디시죠. 정보를 데이터는 정보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데이터 처음 들었을 때 데이터 갑자기 이렇게 지식적으로 데이터를 딱 받아들였을 때 내 핸드폰에 몇 기가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순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네. 어떻게? 우리가 다 데이터를 살고 다 데이터를 행동을 다 하잖아요. 말과 말과. 문자니 이런 거 다. 수준이 음성.
데이터가 보이죠. 영배가 20대이신 건 아닌가요? 빅데이터가 되고. 우와, 오, 너무 좋다. 이렇게 리얼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이 강사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모두의 희망이 되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다 알아요. 더 잘하고. 난 아니에요. 처음 혹시 들었어요. 4학년? 예? 4학년이신가요? 8학년. 정신 연령이 4학년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으시다. 멋지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데이터와 IDC에 대해서 하는데 IDC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알고 계시나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약자입니다. 그냥 줄여서 크게 말씀하세요. 네, 잘안 줄여서 들려. 그렇게 더 크게는 조금 어려운데 목이 터집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마이크를 하나 준비하려고. 많이 안 돌아다닐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인터넷 우리가 모두 쓰는 이 유선적인 유무선으로 쓰는 모든 거를 데이터 안에 모아서 센터 안에 저장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슬라이드가 자, 목차를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데이터의 정의와 가치에 대해서 보고요. 두 번째 데이터 센터의 역사, 세 번째 데이터 센터와 특징, 네 번째 데이터 센터를 통한 미래 가치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엣지 데이터 센터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함께 볼게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IDC에 대한 모습을 좀 더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가치를 발현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데이터가 우리, 말, 소리 뭐 다 되죠. 그렇다면 분류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정형화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비정형은 어떤 걸까요? 소리, 음악, 바람, 그렇죠. 여기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원장님. 바로바로 나오는데요. 높아요. 그럼 정형화는 딱 들었을 때 정자가 들어가잖아요. 엑셀 같은. 뭔가 그것은 규격화되어 있고 변형이 되어지지 않는 나의 주민등록번호. 권현숙은 언제든 또 이름을 바꿔서 쓸 수 있잖아요. 정의가 응. 정형화는 바꿀 수 없는 절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번호를 갖고 바꿀 수가 살아야 돼. 없어요. 그것을 변하지 않는 거 봐요. 네, 변화하지 않는, 절대 변곡이 되지 않는 그것을 정형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고 이 데이터가 가치를 발현합니다. 자, 데이터가 모이면 데이터 자체는 의미가 없죠. 네. 각자 객체로서 움직여요. 가공돼.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용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인포메이션, 정보를 취합합니다. 그때 가공을 해서 이걸 어디다 써야 할까 고민하는 거죠. 이거를 말토가 아카데미에 어떻게 반영해서 쓸까?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류들이 이런 종목의 과목을 좋아하더라. 또 알토가에는 이렇게 하니까 돈의 부의 가치가 생기더라. 라는 식으로 이제 뭔가 데이터가 자꾸 생성이 되죠. 그러면 그렇게 정보는 됐어. 그걸 내가 취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지식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 지식이 쌓이겠죠. 끊임없이 지식이 쌓인 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가치 있게 내가 활용하는 건 내 몫인 거예요. 지식까지 갖고 있어. 지식은 많아. 말로 하지 않고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지혜롭지가 않아.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놀로웨이지에서 이지덤까지 넘어가면서 이 가치를 점차적으로 쓰는 거죠. 이걸 어디서 잘 많이 쓸까요? 의외로 정부가 많이 씁니다. 병원, 정부 이런 곳에서 이 데이터를 1차적으로 제일 많이 써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데이터가 생성이 됐어요. 데이터는 한 우리가 기억이 없지만 5,000년 전
종이 나무로 된 종이에다가 필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언어와 그때 문자 기호를 가지고 그때부터 기록한 것이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이런 자료들이 너무 많은데 종이나 만약에 벽에 돌에다가 써놨는데 돌이 뭐 번개를 맞아서 깨져. 종이는 불에 타서 없어져. 뭐 물에 녹아서 없어져. 떠내려가 버려. 이러면 손실되죠. 그래서 이걸 점차적으로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한 건 아니에요. 이 가치를 점점 발견하고 쓰여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이제 생성되는데 우리 초기 때 데이터를 어디다 담았을까요? 컴퓨터. 그렇죠, 컴퓨터. 아주 작은 컴퓨터에다가 하는데 여기 보시기에는 컴퓨터가 작죠. 그런데 옛날에 그 TV 브라운관 보셨죠? 네. 엉덩이 뭐나 저도 어릴 때 그만한 TV를 문짝 이렇게 여는 것도 있었어요. 네. 그걸로 이제 보면서 컸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지금 TV가 어떻게 점점점 얇아져. 앞쪽이 얇아 슬림해지면서 얇아져. 평면만 넓어져. 예. 자꾸 넓어져. 어떻게 해요? 가치가 사용 편리하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럴 때는 1980년대에 이렇게 많이 컴퓨터에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에 데이터를 모으기 거기다 저장을 했죠. 근데 회사라는 게 점차적으로 커지면 어때요? 부서가 많아지죠. 이쪽 A 부서, B 부서, 이 부서들을 하나씩 갖고 있다 보니 서로 통하고 그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소통을 하는 관계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한 곳으로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초창기 데이터 센터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캐비넷처럼 이렇게 크죠? 손으로 터치되네요. 오,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앞으로 간다. 하나 배웠어. 근데 왜 이러지? 안 돼. 그 말을 안 들어? 됐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천천히 해요. 예, 천천히. 예, 슬로우. 자, 이게 이 이름을 뭐라고 하면 렉이에요. 요즘 말로 렉이라고 해요. 렉. 그거 캐비넷처럼 생겼어를 말하지 말고 렉이라고 해요. 렉이요, 렉이요. 렉. 렉. 응. 렉이라고 단어를 단순하게 쓰시고 요게 지금 이렇게 칸이 있죠. 이게 케이블링 전선이에요. 이 전선을 이어서 서로 정보를 소통하고 교류했던 그 시스템이 이제 초기에 발현돼요. 이 자사의 데이터는 점차적으로 많아서 하나로 모았어. 이렇게 잘 운영해. 2대 내지 3대 정도.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데이터 센터는 하루 24시간 365일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된다. 핵심 키워드예요. 끊어지면 내가 그동안 받아놓은 데이터가 올라와. 소실됩니다. 멋지시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게 데이터가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 열 발생률이 엄청나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냉각. 또 강사 쓰셔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초창기엔 냉각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에어컨을 이 작은 2대, 3대밖에 없는데도 에어컨을 2대, 3대 벽걸이를 막 세워. 그것도 모자라서 선풍기를 서너 대씩 막 돌려요. 그렇게 해도 원활하지 열이 않아요. 많이. 이 데이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그런 전기를 관리하는 비용이 더 커요. 회사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자사가 좀 경제력이 되면 얼마든지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게 렉이 이렇게 생긴 렉이 10대, 20대, 50대 이렇게 생긴다면 어떻게 되죠? 관리비. 거기 관리하는 운영비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운영비보다 더 그것도 못하다. 100%. 그렇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잘 형성된 데이터 센터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멋있죠? 자, 1대 데이터 센터가 어딘 줄 아세요?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저 미국. 뭐지 저기가? 아리조나? 아니. 아니. 뭐라고 했는데? 아마존이 아마존. 아마존? 아마존. 아마존이 1대 데이터 센터의 1호예요. 네. 그들이 그때가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지금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을까? 데이터는 뭐 앞으로 시대가 발전하면 무궁무진하게 쓰잖아요. 어디든 다 쓰잖아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내가 기쁘네요. 막 이거를 우리 원혜가 자랑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했다. 우리 원혜는 그냥 어르신들이 해보는 이러다 거예요. 끝나실 때도 바꿔놓은 많아요. 그런데 이걸 표현한다는 게 중요해요. 머리에 분명히 들어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계속 꾸준히 키웠고 운영해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일대, 뭐 구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어디가 제일 유명하죠? 네이버. 네이버. 춘천각 제가 요번에는 이거 그림을 다 뺐는데 춘천각 보셨죠? 그림 춘천각 그 한번 네이버에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게 전 세계에서 자연 환경과 잘 어우러졌다 해서 최고의 각광을 받았던 데이터 센터고 그들이 냉각 기능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댐에서 내려오는 그 냉각 기능을 활용해서 외부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아주 유용했고 전기료를 절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전기 절감 이런 걸 다 계속 끊임없이 지금도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부터 IT 기업들이 엄청 발생을 했죠. IT 기업이 뭔가 자꾸 발전을 해요. 그들이 근데 나 IT 기업이니까 데이터 센터를 만들 거야. 자, 나 기업 IT 데이터 센터 1+1처럼 계속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작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 센터에다가 임대를 해서 씁니다. 요즘에 데이터 센터는 임대업까지 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가치를 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이 지금 데이터가 21세기에 뭐죠? 원유예요. 자, 우리가 4차 산업까지 1차 산업 때 뭐가 제일 많이 발전했죠? 농업에서 전기기관차가 네.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물물이 교환이 되면서 상업에 많이 도움이 되기 시작했어요. 거리를 단축시키는 거죠. 2차 산업에 뭐 했죠? 석유 발견을 해. 그러면서 전기가 반짝 탄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밝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그리고 3차 때는 지식 정보. 그래서 4차는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요. 자, 2차 때 전기를 안 만들었다면 이 인터넷 데이터 센터는 지금 이런 발전을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원유를 많이 발생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 그들이 뭐 이렇게 보면 나무를 많이 심거나 아니면 뭐 건물이 아주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자국민이 뭔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아요. 생각 외로. 그런데 그들은 강대국이에요. 원유. 석유가 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21세기에 원유인 데이터가 많이 가진 나라는 강대국이래요. 그래서 데이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는데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하이퍼스케일이라고 해요. 그 환경을 요구하는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들 인지하기 시작했는지 뉴스에서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버렌버그 캐피털 마켓츠가 데이터 센터는에 대한 관련 주식에 대해서 상승 가능성을 점치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보도 자료를 올리면서 그럼 DC가 뭐야? DC가 뭐야? 사람들의 이제 귀에 점차적으로 들어온 거죠. 이렇게 하면서 팬데믹 때 우리가 뭐를 제일 많이 썼죠? 핸드폰? 뭔가 각종 그 기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데이터를 계속 발생시켜요. 그러면서 우리 데이터는 팬데믹 때 더 많이 활성화된 거죠. 팬데믹 때 저기 쇼핑몰 많이 열으셨죠? 열심히 음식 배달하시고 그러면서 하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인텔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최근 관련 기업들은 실물 경제 악화에도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데이터 센터의 가치가 중요하고 이건 미래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이제 한 거죠. 이에 IT 업계에서는 DC를 빼면 어떤 성장 사업도 말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데이터 센터와 함께 세상 발전 그리고 산업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안에 이제 내부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 센터 아주 멋있죠? 멋있죠? 네. 약간의 가상미를 조금 첨가했지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현대의 데이터 센터 내부는 이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 요걸 좀 서랍처럼 생겼어요. 딱 빼면 서버 이렇게 넣고 이 자체는 랩 서버 여기다가 이 전기를 연결해서 계속 우리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약자이고요. 또 서버 호텔 아까 그랬죠. 임대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서버 호텔이라고도 하고 그 안에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IT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같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자, 한 건물에 모아서 24시간 365일 운영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통합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요. 서버와 스토리지 같은 하드웨어들을 효과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물들입니다. 그리고 고도화된 전원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고대역 네트워크 환경은 물론 백업 시스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업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말씀해도 돼요. 들어가지 말고 정답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린 공부 안 돼요. 틀린 말을 툭툭 던져서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정보가 날아가면 찾을 수 있죠. 그 데이터 센터에 물리적으로 요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 딱 불이 났어. 시설이 완전 불이 났어. 그럼 소멸됐죠. 어느 한 부분이. 그러면 그 부분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다시 복구하기가 어려워요. 데이터 중에 복구하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제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아이 100일 사진을 저장했어. 다시 100일 때로 돌아가서 사진 찍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 내 20대 사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복구할 수 없는데 백업 시스템. 딴 데다 저장을 해놔야. 그렇죠. 점점 이게 해놔야만 그거를 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를 없어져도 다시 증축해 놓으면 다시 가져다가 넣어서 또 가동을 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그런 시설물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보안 시스템, 공조 시스템을 비롯해 화재는 물론 폭우나 태풍 같은 환경 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려고 됐어. 그래서 IDC의 이제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입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인력과 온라인 연계라는 장점 덕분에 다른 시설들과 달리 주변 지역의 요건이나 산업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 내가 자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IDC가 잘 발달되어 있는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삼성 SDS. 전 세계 17개. 현재 내가 추정한 것까지는 17개. 삼성 SD. 네. 그런데 나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 자사는 뭐 부산에 있고 뭐 동경에 있고 이랬다고 쳐요. 근데 저기 미국에 있어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도 있지만 미국에도 있어. 그럼 거기 거를 가져 쓰려면 어떻게? 내가 비행기 타고 가방 메고 가야 되겠죠? 힘들죠. 근데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 세계의 데이터를 주고 받고 공유하는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한. 근데 예를 들어 수출해. 내가 공장이 하나 있어. 기업이 하나 있어.
지금 해외에다가 물건을 보내야 해. 그럼 서울서 맨날 배달해서 부산 항만에다가 인천 항만에다가 계속 보내. 그 물류 이동비,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게 너무 많이 드는데 데이터 센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노동력이 적게 필요하고 이동비가 아주 하고 내륙이든 어디든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설계 지향점이에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서버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편이 유리하죠. 그럼 데이터 센터는 서버가 요구하는 모든 자원을 건물 자체에서 조달할 수 있다. 그렇죠. 아까 미국에 있는 거를 국내에서 쓰고 국내 거를 외국에 갖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게 어떤 관계에서 그렇죠? 네트워크. 전파가, 그렇죠. 네트워크 전파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공조기 이런 것도 이 설계에 가장 중요하고요. 먼지를 제거하는 에어 필터, 전원 안정화 설비, 정전 대비, 보안 및 기술 지원 인력 등을 제고하면 이거는 설계 지향점으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데요? 자, 세 번째는 온도 관리가 있어요. 서버는 기본적으로 높은 부하로 돌아가는 고성능 컴퓨터이기 때문에 뜨겁죠? 네. 데이터는 뜨겁다. 열이 많이 난다. 냉각 기능이 좋아야 한다. 이거 계속 이제 외우시면 좋아요. 때문에 서버 컴퓨터에 열을 식혀주고 더 나아가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뜨거우면 안 될까요? 열받아서 저기 서버가 녹아. 녹아도 소멸돼. 불타야만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녹아도 소멸됩니다. 그래서 뜨겁지 않게 하는 게 아주 큰 맹점이자 목표예요. 그것이. 그래서 2021년 시점부터는 외부 공기를 이용한 냉각 방식을 이용하거나 데이터 센터만의 자체적인 냉각 방식을 구축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냉각 장치에 굉장히 일각을 했죠.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애초에 추운 지역에다가 설립을 해요. 외부에서 공기를 끌어들여서 냉각 기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냉각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녹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전기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비보다 냉각 열 운영하는 비가 더 든다면 그건 손실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정전 방지. 정전으로 인해서 서버가 꺼진다면 그러니까 카카오톡처럼 불나든 정전이 되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백업을 해야 되는데 이 백업을 할 때 발전소가 2개 정도 있어요. 우리 데이터 센터 설치할 때 인허가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곳의 발전소를 꼭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 오산 지역과 또 옆에 근거리에 있는 발전소에 허가를 서로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 그리고 우리가 땅이 아주 넓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이 넓은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뭐 무한대로 사막천처럼 보이니까 아무데나 그냥 좋은 자리 잡아서 하면 돼요. 10,000평, 20,000평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00평, 20,000평이 한 곳, 2곳, 3곳, 10곳, 20곳이 된다면 사람이 살 곳이 없어요. 사람이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데이터 센터가 층으로 올라가죠. 단층이 아니라 2층, 3층 건물 안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같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UPS가 아주 2중, 3중으로 장착하는데요. UPS는 컴퓨터나 서버 등 전력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일정 시간 비상 전력으로 공급하는 이 내부의 UPS라는 기능을, 이 기술은 엄청난
중요한 시설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비즈니스를 한번 보내보면요. 코로케이션형인데요. 이거 상업용이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형인데 자사, 개인 자사가 운영하는데 SDS가 이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자사형은 국가가 쓰는 곳하고 공공기관이죠. 그 다음에 병원,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게끔 한다고 해서 자사용을 쓰긴 하나 의외로 다 유출이 되죠. 네.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계열사 서비스, 대외 고객 서비스 같은 것이 목적이고 또 엔터프라이즈는 내부용 서비스, 대외용 서비스 같은 그걸 쓰죠. 참여의 주체는 SI 업체고 아마존, 구글, 애저 등 이런 여러 큰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엔터프라이즈형은 대기업들이 네이버나 카카오는 의외로 공유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자사의 데이터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많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역할은 SI 업체가 계열사와 임대 계약을 합니다. 빌려준다고 했죠? 그래서 클라우드 기업들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클라우드를 많이 들었죠? 아까처럼 백업을 하는 기술이. 자, 우리가 임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임대를 할까요? 엑스에저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3개 정도로 나눠져요. 엑스에저 사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쉽게 말하면 이만한 공간에 제가 식당을 하나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빈 공간을 제가 임대를 합니다. 그러면 빈 공간만큼 제가 임대료를 지불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두 번째, 저는 단기간만 쓸게요. 그러니까 책상도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책상 비용까지 제가 지불하는 2차 비용 지불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자 2차 의자는 없네요, 데스크도 없네요, 브라운관도 없네요 라고 하면 이 모든 걸 또 다 임대해 주면서 그 비용에 걸맞는 비용을 빌려 쓰는 사람이 지불하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따릉이, 자전거, 여긴 자전거 따릉이 있죠? 전국 네, 다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따릉이가 그런 아주 대표적인 기능이에요. 기업이 그걸 운영하고 우리는 그걸 쓸 때마다 거리만큼 1,000원, 2,000원 내죠. 그렇게 쓰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우리나라 이제 국내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현재까지 모아봤을 때 코로케이션형 보면 통신사가 의외로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하고 CSP, 리츠 이런데 리츠는 어떤 거죠? 리츠는 많이 들어보셨죠? 임대업 하는데 임대업을 전문으로 하던 회사예요. 리츠가 이키닉스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IT 기술을 굉장히 많이 합류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그동안 IT 기업에 굉장히 보조 역할을 해요. 문제가 발생되는 기술적인 지원을 엄청 하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방향 제시를 해주고 함께 구축하면서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리츠 임대업에 관련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니까 자기 자사들 것만 하는 회사는 삼성, SDS, LG, CNS 이런 회사가 자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마이크로소프트사, 구글 그래서 IDC가 어떻게 하면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그림 보시니까 귀엽죠?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들어가요. 이제 사람 없이 일을 해.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죠? 자, 대부분의 서비스가 단말기인데 스마트폰 PC에서 바로 데이터 센터로 접속이 되는 구조이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데이터 센터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계속 발전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잘 유용하게. 지금까지 쓰면서 불편하셨나요? 예전에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SK텔레콤 그 대리점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 대리점을 운영할 때 저는 기계는 잘 모르지만 판매업을 우리 신랑을 시켰더니 잘 못하더라고. 기계는 너무 잘 다루는 사람이라 잘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업을 할 때 보면 SK의 그 속력,
우리가 전파 받는 거죠. 뭔가를 원해. 우리 클라이언트가 요구해. 아, 나 이런 거 가서 막 치죠. 네이버나 뭐 어디 막 치잖아요. 이런 걸 보내. 이거 뜻은 무엇이요? 하고 딱 보내면 그게 툭툭 보내주잖아요. 근데 한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SK는 의외로 좀 빨랐어요. KT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더디거나 산속으로 들어가면 잘 안 터졌어요. 네. 그래서 KT 거는 쓰면 안 돼. 우리 머릿속에 KT는 쓰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KT 인터넷 쓰거든요. 한 7, 8년 됐어요.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럼 KT사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을까요? 네. 발전했죠. 발전을 했는데 그 속에 공유하는 거예요. SK랑 계속 공유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필요한 거죠. 자, 내가 SK를 쓰고 있는 고객이야. 너무 잘 됐어. 그런데 어떻게? 어느 날부터 버퍼링이 자꾸 걸려. 뭔가 문제가 생겨. 이거 이 회사 엉망이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빨리 다른 회사를 찾아. KT가 잘 터지나? SK가 터지나? 뭐죠? 또 U+그 뭐죠? LG가 잘 터지나? 뭐 고민을 하는 거 혼자서 잘 터지는 데를 찾아야겠어. 이러면 SK는 뭐가 없어지죠? 고객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객의 편리성을 더할수록 고객을 유치하는데 아주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클라우드랑 합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통계단 불균형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엣지 클라우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클라우드에서 버퍼링 걸린다? 딱 신호 잡아서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 그걸 빨리 나는 그 국내 KT에서 없는 그거를 저기 애리조나, 미국 뭐 아무 데나 가서 빨리 그 정보를 끌고 와요. 같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류해서 고객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주는 겁니다. 속력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웹 3.0 시대는 속력이 문제죠. 속력. 지금의 속력이 10배, 20배 빨라야 돼. 그 대표적인 예가 자율주행 자동차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저쪽에서 왼쪽에서 나 10km로 갈 거야. 너 나 10km 가고 나는 왼쪽 어느 쪽으로 갈 거야. 신호를 서로 주고받아. 근데 얘가 버퍼링 걸려서 제가 10km로 간지 5km로 간지 모르고 얘가 갑자기 일로 오는지 절로 오는지도 얘가 고장이 났어. 갑자기 선을 넘어가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빨리 전송 속도를 잘 이끌어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엣지 클라우드는 점차 미래 가치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엣지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이분화합니다. 둘이 하나가 아닙니다. 자, 제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여지껏 우리가 다 큰 기업들이 다 만들어놨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먹거리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 자사들이. 그렇다면 만약에 권현숙이라는 자사가 나도 클라우드 하고 싶어. 데이터 센터 하고 싶어. 갑자기 수십억만 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없죠. 네. 어떻게? 그럼 나는 저 먹거리를 하나도 먹을 수 없는 존재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후진국들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틈새 바구니를 틈탄 게 엣지 클라우드예요. 엣지 클라우드는 그래도 그 빈틈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업의 기점에 깃대를 꽂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사의 파워를 키운 거죠. 그건 무슨 말이다? 아직도 나와야 될 데이터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많기 때문에 먹거리가 많아서 엣지 데이터 센터도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엣지 데이터 센터나 미래 데이터 센터는 무인 데이터 센터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자사를 봤을 때는 인력을 안 쓰니까 돈도 좀 절감이 되고 여러모로 얘는 잠도 안 자. 24시간 대기하고 있어. 언제든 열려 있어. 사람보다 낫죠. 사람은 어느 시간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계를 써. 그러면 인력이 점점 줄어서 회사는 좋은데 이 국가 간에 보면 인력이 줄어. 인력이 놀아. 잉여 인간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할까요? 나라에서 돈 나라 돈 줘야 돼. 미국 보셨죠? 예. 기금을 줘도 그들은 발전이 안 해요. 불평 불만은 여전히 많아요. 예. 사람들 먹고 놀게 해줘도 불평 불만 많습니다. 제가 뉴질랜드를 이제 여러 번 갔는데 뉴질랜드를 갔을 때 거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거기 정말 평화로워요. 정말 산과 들이 다 보여서 뭔가 부딪힘이 없어. 가고 싶어. 정말 그런 쪽으로 가보면 모든 게 막 열릴 것 같아. 그런데 거기 젊은 층들이 자살률이 엄청 높아요. 정부가 공부도 다 시켜주죠. 그리고 자기가 개발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공허해. 사람들은 의외로요. 약간의 쪼임이 있고 뭔가 부딪힘이 있고 뭔가 불편함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이게 거친 게 들어오면 제가 심리 상담사거든요 원래. 거친 게 들어오면 어떻게 그걸 저항하고 도망가지 말고 부딪힘 앞에 정면에 서서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이 회사가 좀 흔들리면 이 현상은 왜 이럴까 하고 쳐다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 막 그 정면에 오는 뭐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이 상황에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흘러가야 되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기계가 노동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인력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알토가 아카데미는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요. 여러분들 시민교육에 오셨지만 제가 지금 보여주는 건 데이터와 IDC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이 내용 정말 속으로 들어가면 너무 디테일하게 정말 학식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머리가 지진 날 만큼 중요한 기록이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단편적으로 간결하게만 보여드리는데 이게 아카데미 심교육이 끝나잖아요. 매주 하시잖아요. 매주 할 때마다 오시면 다른 내용으로 그 다음 계속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 오고 만다 계속 가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그럼 나는 데이터 센터는 별개잖아 이렇게 생각들 하시죠. 내가 데이터 센터 운영할 것도 아닌데 뭐 내가 왜 공부해야 돼? 이해되시나요? 왜 내가 공부해야 될까?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에게 혜택을 주죠. 우린 정신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 시대에 왔고 그 노동력이 결과치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나 죽을 때 다 됐으니까 뭐 퇴화하면 어때? 내가 먹고 사는 힘들어? 아무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 정도까지 와서 공부하실 때는 그럼 미래지향적인 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런 발전하는 사회의 모습에 내가 걸맞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진취적인 인간이지 잉여된 인간 언제나 넓은 뻗고 언제나 그 중앙에 언제나 그림자처럼 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계가 할 거니 나는 지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IDC는 엣지 클라우드. 그 기존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해서 계속 중앙 집중식이었죠. 근데 엣지는 외부에서 사이드에서 중앙 집중해서 분리된 분산형 집중 데이터 센터로 길을 열고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보면서 누구든지 틀린 것을 찾아내고 누구든지 그 결과치에 책임을 진다. 그게 공동생활이고 공유경제예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책임자예요. 그게 기술적으로도 합류돼 있어요.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그리고 엣지 데이터 센터를 이제 시장 규모를 한번 보니까요. 2021년에 72억 달러로 갑니다. 전 감이 안 와요. 너무 커서. 그런데 2026년에 191억 달러입니다. 연간 21.4%예요. 이게 5년 사이에 21%가 아니에요. 매년마다 21%가 올라갑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그리고 산업 전반에 IoT 채택을 아주 중요시 생각합니다. 산업 전반에 왜 IoT를 꼭 써야 할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랑 별개니까. 여러분은 자식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시나요? 내 아이는 뭘 좋아하고, 우리 아이는 뭘 어떻게 하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막 이런 거 내가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계속 끌고 왔는데 한 고등학교쯤 되니까 말 안 들어. 지 멋대로 가. 그죠? 그럼 그때 맞는 또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 계속 데이터는 변해요. 고착화되지 않아요. 단조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기업은 왜 IoT를 중요하게 생각할지. 예를 들어 자라 같은 경우. 자라는 옷 만들어야 되죠. 그 쇼핑몰 안에 자라 센터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그날 하루에 고객이 와서 어떤 취향의 옷을 사고 어떤 연령대가 그런 옷을 꼭 구매를 하고 그 연령대마다 취하는 그 옷의 느낌을 질감 모든 것 취향 이런 걸 다 데이터로 해요. 그래서 그날 나온 데이터를 그날 디자이너에게 보내요. 그 디자이너가 보고 이런 느낌과 이런 질감의 옷감을 좋아하고 이런 유행 옷 디자인을 좋아하네. 그러면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씩 변형을 또 시키면서도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내고 그걸 판매하는데 우리 기존의 산업들은 어땠어요? 박리담의 대량 생산 수천 장, 수만 장을 만들어서 뿌려. 그래서 잘 팔리면 성공, 안 팔리면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맞죠? 네. 근데 이렇게 데이터화한 건 어때요? 재고가 없습니다. 재고가 10%도 안 돼요. 네. 안 남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업의 비즈니스 관계를 보면요.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의 비즈니스를 활용하는 데는 연간 보니까 70%의 상승률이 있어요. 근데 그거 데이터 없이 조목국식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30%의 성공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점차로 연도가 길어지고 세월이 흐르면 간극이 엄청나겠죠. 그럼 데이터를 쓰지 않는데 그 데이터의 가치를 안 쓰면 제로 상태. 30%만 돼도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점차 20%, 10% 떨어지면 내 사업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자, 팬데믹 때문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죠. 그러면서 엣지 컴퓨터가 더 활성화됩니다. 그 IoT 센서와 장치가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죠? IoT 기계들이 계속 수집해. 사람이 말하는 거 기계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공원을 자주 놀러 가더라. 그 공원의 더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만들어내죠. 어느 전철을 많이 이용하더라. 얘들이 계속 수집을 해내요. 그러면 담아야 돼, 데이터 센터에. 그렇게 하면서 규모가 점차 커지는 거죠. 그리고 IoT 센서가 빠르게 확산했죠. 그러나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컴퓨팅 및 스토리지 솔루션만으로도 데이터가 폭증한다고 합니다, 이미. 그런데 그걸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엣지 데이터 센터를 대안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할지는 더 두고 봐야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 개인 솔루션과 데이터 냉각 솔루션 부분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우리 눈 크게 뜨고 한번 볼게요. 더 미래는 친환경 데이터 센터로 가야 돼요. 지금 데이터 센터가
그러니까 탄소가 이렇게 해서 의외로 공기를 조금씩 힘들게 하죠. 그 우리가 산소를 마시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가상함 통합 같은 경우 그 통합을 잘해야 돼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공각 및 냉각 관리에 대해서 더 치밀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전력 비용 관리 그죠? 자사가 계속 기업이 데이터를 운영하는데 이들이 전기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운영비가 마이너스겠죠. 그 확장 가능 모듈형 데이터 센터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 키워드인데 뭐냐면 지금 데이터를 인터넷 쓰실 때 주소창이 뭐죠? 참 HTTP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돈 지불 안 하고 있죠? 네. 안 할까요? 인터넷비 내시잖아요. 다 내고 있습니다. 안 내는 줄 알았죠. 근데 이 기능이 중앙 집중식형 서버이기 때문에 중앙의 집중식이 뭐예요? 내가 권한자야. 내가 안 풀면 못 봐. 내 권한으로 니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탈중앙화 해야 돼요. 누구나 보고 아까 봤죠? 누구나 보고 누구나 관리하고 누구나 다 책임질 수 있는 그 분리형으로 바뀌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가치를 어떻게 하면 될까를 누군가가 만들어냈어요. 누굴까요? 내가 만들게. 내가 만들까? 오 좋아. 내가 만들죠. 자신이 만들어야. 자신이 만든 돈안 들어갈 테니까. 미국에 이게 랩스타가 요즘 너무 누가 하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HTTP를 겨냥해서 만들어내서 IPFS라는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이 IPFS라는 기술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디서 들었죠? 팔코인. 파일코인으로 들었죠. 난 코인만 나오는 줄 알았지. 근데 이게 주소창에 던지세요. 자, 서울시, 뭐 부산시야처럼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IPFS 기술은 지금의 기존에 했었던 HTTP의 문제점을 많이 보완해요. HTTP가 해킹 문제, 그 다음에 뭐 여러 속도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해킹, 속도, 거기다 뭐를 더 업그레이드 했을까요? 지금 데이터 센터가 규모가 자꾸 커지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 문제를 자 데이터 센터가 100개의 렉이 있다면 지금까지 100개를 썼다면 자 또 다시 한 30개가 더 필요해. 또 지어야 되죠. 또 지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무한대로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IPFS 기술을 합류하면 어떻게 되냐? 데이터 센터를 지금까지 100대를 썼던 걸 30대로 줄일 수 있어요. 그 정도를 함축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기술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모든 면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형 데이터 센터가 아까 말한 이퀴닉스 회사가 IT 기술과 접목을 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엄청난 기술이 자꾸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지금 현재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면 105일간의 이제 한번 실험을 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 렉을 바다에다가 침수시켜서 그거를 105일간 해봤을 때 결과치를 냈습니다. 지상에 3%의 전기료를 쓰고 자, 월 100만 원을 내던 전기료를 3만 원만 내면 돼. 와우. 그리고 지상이 아니니까 상면을 많이 뺏기지 않겠죠. 바닷속이니까. 바닷속에 어차피 사람이 지금은 살지 못해요. 고기들이 살지만 그 데이터 센터를 그쪽으로 만들면 많이 활용도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 센터가 인구 밀접 지역에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그래서 도시에다가 자꾸 지을 수 없으니 우리나라 같이 삼면이 바다인 나라 아주 혜택이 더 좋아요. 더 가까워질수록 속도나 문제의 발생 해결책이 좋고 또 한 가지는 5년간 사람이 그 렉을 손을 안 댈수록 고장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 절감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업이 자꾸 발전하는데 지금 아마존이 일대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 오는 과정 안에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데이터로 인해서 가졌을까요? 어마어마하게 가졌을 거죠. 일반 이것들이 지들이 돈 다 먹어 이러면서 생각을 하겠죠. 근데 데이터를 보면요, 국내든 전 세계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수익 난 게 마이너스 치는 게 8, 90%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익이 되기 시작한 건 20%도 안 돼요. 아직도 마이너스 상태예요. 자사가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데이터를 끊임없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축적을 하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21세기의 원유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냐. 강대국은 권한이 많잖아요. 발언권도 세고. 그리고 자국민들이 부유하게 살고. 그래서 데이터합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가 양자 물리학으로도 지금 준비가 돼서 그걸 기계를 한번 가동하면 거의 뭐 1만 년 전 기록까지 다 나온다. 근데 가동을 못해요. 왜일까요? 데이터 센터가 없습니다. 그걸 담을 그 기능이 없어요. 축적하고 빼내고 정리한다 해도 담을 능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아직도 확장형이고 더 많은 기회 가치가 있고 하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 아주 핵심 키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NFT 들어보셨죠? 네. NFT는 뭘까요? 넌 펀저블 토큰이라고 배우셨죠? 네. 내가 이게 소유 증명 방식이에요. 자, 사장님이 주민등록증을 저랑 바꿀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가치를 절대 바꿀 수 없고 지금 기존의 유튜브들이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나 올려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유튜버 관리자가 보고 이거 내용이 어쩌어쩌 해서 문제가 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삭제를 해버려요. 네. 통제를 하죠. 완전 삭제는 안 하더라도 더 이상 업계에 내려놓는다고 표현하자면 내려놓는다. 그런데 웹 3.0 시대에 IPFS 기술과 합류가 되면 NFT 기술까지 입혀버리면 어떻게 돼? 위에서 아무리 관리자가 내려 해도 내가 내리지 않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NFT 기술과 합류가 잘 돼요. 저 NFT 이렇게 공부하다가 한번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뭐 저는 관심 없지만 이렇게 한번 봤어요.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러더라고. 집주인이야. 내가 전세자로 들어가. 오늘 가서 전세자 계약서를 쓰는데 그래서 동사무소 가면 뭐죠? 확정일자잖아요. 네. 그걸 받는 게 3일에서 일주일 걸린다면서요. 근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어. 들어갈 때 분명히 대출이 하나도 없어. 내가 이 승리를 밀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기를 치겠다고 마음을 먹어. 나는 이 집 얼른 팔아버려 도망가 버려. 그럼 나는 뭐예요? 이제 일명 세대죠. 근데 NFT화하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권리가 하나하나씩 사회 전반에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게 아마 부동산 쪽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 기존에는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그림 막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현실에 와닿는 건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내 거화 이걸 NFT화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IPF 기술과 접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수 요건이에요. NFT만 똥 있다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메타버스도 그 안에 내가 오늘 제 옛날에 이제 게임을 좀 잠깐 했을 때 젊을 때 그 하면서 뭔가를 아이템 하나를 돈 주고 지불하고 샀어요. 근데 내가 어쩌저쩌 싸우다가 똥 떨어뜨렸는데 능력 있는 애가 하나 주워 가버린 거예요. 내놔 해도 안 줘. 그 앞에 정면에 있는데 내놔 해도 안 줘.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걸 NFT화하는 거예요. 게임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막 핀도 사고 옷도 사고 백도 사고 이러죠. 거기 NFT가 없으면 뺏겨도 할 말을 못해. 그래서 미래 가치는 NFT도 메타버스도 데이터 센터와 유기적으로 계속 연결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있죠.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잘 눈여겨보시면 기회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끝까지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